1972년 11월 19일 거구의 한 중년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공표되어 어수선하던 21일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주먹의 황제 김두한. 불세출의 협객이었고 한시대를 풍미했던 김두한은 환갑을 한참 앞둔 54 나이에 돌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의혹을 남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고사가 된 겁니다. 완전히 말려 죽인 거예요. 과연 김두한의 죽음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김좌진 장군의 아들, 광교 밑의 거지, 일제에 대항한 조선 제1의 주목에서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인물, 김두한.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격렬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풍운하 김두한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한창 건강하던 54세 돌연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어떤 음모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음모. 과연 사실일까요? 한 10여 명 넘는 거를 어깨를 탁 짚으면 펄펄 날라, 김두한이가. 그게 김두한인지 몰랐어. 근데 한 10여 명이 그냥 쓰러지더라고, 그냥 발길 한 번. 엄청나죠. 아버지 눈빛을 마주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아버지 눈빛을 마주 볼 정도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넘치죠. 이 주먹계에서는 황제예요, 황제. 타고난 싸움꾼으로 알려진 김두한.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8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일본 경찰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청계천 다리 밑에서 거지들과 함께 생활을 하던 김두한은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밥을 어디가 먹으런지 이렇게 인사드려서 밥 좀 달라고 밥 좀 주세요. 그리고 허니 왜 참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왜 혈통적으로 밥을 주세요는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는데. 떠돌이 생활을 하며 무수히 얻어맞은 덕택에 때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김두한. 결국 종로를 장악했던 최고의 주먹들을 무찌르고 조선 제1의 주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 기술뿐만 아니라 의협심과 동정심을 동시에 갖추어 협객으로도 불리웠는데요. 이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온 사람은 국내국 국외에서 그 사람한테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부 고문 다 당했는데 그걸 약수터에 가가지고 그냥 칼로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순국 선열에 대한 있는 그 복수에 대한 거는 해줬지가.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전 생활을 기억하며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선천적으로 남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항일 주목으로, 해방 후엔 반공투사로 활약한 그는 언제나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두한은 1954년 국회에까지 진출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터전이던 종로에서 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일자무식이었지만 대종을 대표하던 그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연설은 대중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의원 활동을 했던 이만섭 의원 또한 그의 연설을 듣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김동완 의원이 머리도 좋고 말을 아주 잘했다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서민들 가슴에 와닿는 연설을 하니까 김동완 의원은 그래 3대 때 종로에서 한건조 씨라고 아주 거물하고 붙어가지고 이겼는데 아주 연설 잘해요. 하지만 정치가로 변신한 이후에도 그의 의협심 강한 행동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치에 강하게 반대했던 그는 가는 곳마다 뉴스거리를 만들었고 겁없는 그의 행동에 대중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생겨났습니다. 호탕함과 강한 의협심은 김두한을 국회에까지 진출하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패한 국회를 향한 오물투척 사건입니다. 3대에 이어 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66년 그의 정치 생활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산품 애용을 종교처럼 떠받들던 시절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이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를 밀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에 분노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추궁을 위한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발언대에 올라온 김두한은 장관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국회 속기록입니다. 이병철이 밀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을 조성해줬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파괴하고 재벌과 유착하는 부정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현 정권을 응징하고자 한다.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이를 합리화시키는 당신들은 총리나 내각이 아니고 범죄 피고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선 너희들이 밀수한 사카린 맛을 봐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선물이 올시다. 국민의 채찍이 올시다. 이 나라 김두한은 들고 온 상자를 풀어 담아왔던 사카린을 장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사카린이야. 이 국민의 사카린 맛 좀 봐. 고루고루 맛 좀 봐야 돼. 이러면서 그걸 탁 통을 끌어더라고요. 보재기를 끌려가지고 확 붓는데 보니까 그게 오물이야. 그래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의 행동에 국회는 발칵 뒤집혔고 분노한 장관들은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들은 거의 모든 국민들은 다 잘했다 하고 속시원하다 하고 다 박수갈채를 쳤어요. 큰 파장을 일으킨 국회 오물투척 사건은 김두한 정치 생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몰락의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권과 여당, 심지어 야당까지도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국회에서 제명당한 김두한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보부가 아주 악명 높은 곳이야. 국회의원들도 막 끌고 가서 막 몽디로 패고 이럴 때인데 김용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그 가서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일본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도 멀쩡했던 그였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오물 사건 이후에 아버님을 뵈러 갔더니 앞니가 하나도 없더래요. 앞니가. 중앙정보부에서 이게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게 다 뽑혔다. 생배도 갈리고. 완전히 폐인이 됐더라고요. 옛날처럼
기백이 전혀 없고 기가 전혀 없고 완전히 폐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도한 의원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확 날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고통에서 살아나왔지만 그래도 김두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67년 선거에 출마한 그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승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도중 그는 체포되고 맙니다. 제목은 반공법. 해방 이후 반공투사로 맹활약했던 그가 반공법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손을 대는 사업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방해를 받았던 겁니다. 정부부가 힘이 셀 때거든요. 그런 정부부에서 이제 하는 일을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계속 방해하다 보니까 전혀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최하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하셨습니다. 차도 한 대 없고 또 옷도 단벌이고. 이렇게 김두한은 진정한 야인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협박과 테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군사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그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강한 테러를 제가 볼 때 한 2번 정도 뇌수가 흘러나올 정도로 맞았다. 조용히 살아난 겁니다. 더 떠들면은 놓아도 않는다고 그럽니다.